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전세계 기갑전력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K2 전차가 등장한 지도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여전히 높은 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기갑전력을 대거 구매해간 폴란드에서는 K2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유럽에서 진행한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의 K2PL, 독일은 레오파드,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수많은 국가의 대표 전차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2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2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2 전차를 가진 폴란드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 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2의 힘을 보여줍니다. 서방 다른 국가의 전차들은 뒤로 흐를 상황에서 한국산 전차는 전진과 멈춤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 이는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K2 전차를 넘어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3 전차를 비롯해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2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경쟁국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따라잡기엔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K2 전차에 한 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세계에서 전차로 가장 명성이 높은 국가는 전차 강국 독일입니다. 바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의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미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2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앞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를 발표해버렸습니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K2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0mm 활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 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 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에서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우수성으로 인해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수많은 국가가 K2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까지 구매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에 발을 딛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3를 개발하여 그 모든 위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전열화학포 분야에서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전열화학포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체계에 따라 자주도화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방어 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방어 체계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매듭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공개된 K3 전차의 능력은 K2 흑표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혁신 기술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적인 자동화 기능과 조종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원거리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했기에 연료적인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초저소음으로 주행 가능해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무장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의 APS까지 탑재하여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트렌드를 반영해 2-3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무인화 및 자동화를 위해 K3는 소형 인원으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전차와 다른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궤도를 적용한 것도 K3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K2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 배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벌써부터 K3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3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하여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A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의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이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포탑 역시 무인포탑론이 제기되는 만큼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포탑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2 전차를 개발하면서 그에 관련된 기술 축적과 개발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K3가 확실한 4세대 전차임을 보여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버슬형으로서 포탄 길이에 제한이 거의 없고 새 장비를 마음껏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격 시에도 생존성을 대폭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버슬형 탄약고가 터져도 포탑 자체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탑재와 인공지능 승무원 등 두세 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캡슐형 승무원실과 경량장갑, 개량형 능동 파괴 장치로 마찬가지 생존성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360도 상황인식 및 원격 무인화 시스템으로 미래 전차의 설계 개념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신기술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인데요. 대한민국이 확고한 화력과 함께 경이로운 신성능을 탑재한 K3를 개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K2의 자리를 K3가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K2가 얼마나 대단한 위상이길래 K3 공개에 많은 국가들이 환호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K2 위상을 보여주는 10월 9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전차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수주 실적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K2 전차의 중동 수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불안해진 중동 정세에 급히 군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관계가 좋지 못한 중동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나 중국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라고 바보는 아니기에 성능도 뒤떨어지고 품질도 보장해주지 않는 중국제 무기를 사겠다고 나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K2 전차의 다음 시장은 높은 확률로 중동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집트에서 제작되어 중동 전체로 방영된 K2 전차 특집 방송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전차를 향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2 전차만이 보유한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와 이를 통한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 미국 전차와 동급 수준의 방어력은 물론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55톤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도 중동에서 K2 전차에 관심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사실 중동의 사막 지형은 전차를 운용하기에 극히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막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막의 높은 모래 언덕과 바위 산 같은 불규칙한 지형이 이어지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선 강력한 엔진과 뛰어난 서스펜션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는 중전차에 있어서 지능 늪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궤도 바퀴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수십 톤에 육박하는 전차가 모래 지형 위를 주행한다면 무게 때문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가볍고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난 K2 전차는 사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전차라고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폴란드 수출이 이전까지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장이 바로 중동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오만과 K2 수출 협상이 진행되었었고 현대로템에서 데저트용 K2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막의 열을 막기 위한 차광막과 강화된 에어컨이 추가되었으며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고무 덮개와 분진 차단 장치 등이 추가된 사막 특화형 K2 전차로 오만에서도 한국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필 그 당시 독일제 파워팩이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해 독일이 중동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걸면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이 성사되었던 K9 자주포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인해 수출이 동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던 K2 전차의 파워팩 변속기가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테스트에서 237시간 7110km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비합적으로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내구도 기준에서 97%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군 내부 여론도 이번 테스트 결과에 호의적이기에 향후 양산 수출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워팩이 발목을 잡았던 오만 수출 협상도 역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텐데요. 오만 역시 신규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도입했던 챌린저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지만 2025에서 28년으로 예상되었던 챌린저2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챌린저2를 제외하면 오만 육군의 전력은 도태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M60 전차들만 남게 되죠. 반면 오만과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무서운 기세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오만을 등떠 밀고 있기에 K2 전차의 신규 계약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값이 싸고 품질은 그런저런 방산무기더라도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하기까지 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나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존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의 시장을 빼앗겼다고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러한 행동이 배타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를 비롯한 유럽 외부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유럽 권역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전 총재 출신이 만든 이 보고서는 훗날 이후에 공통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 전체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조직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보이콧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방산무기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논의 중이고 어떤 국가는 벌써 한국 무기를 대규모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타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기술 개발 사업에 발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목된 기술은 바로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파워팩까지 국산화시킨다면 유럽 시장 잠식을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유럽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보고서는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전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로 각국 경제력의 규모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경제로도 문화로도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유럽의 현실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의 경쟁력이 왜 예전만 못한 느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산 분야 역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축의 바람도 완전히 종료되어 되려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롯한 경쟁력은 방위 분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죠.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 치고도 유럽박 대회에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1년간 무기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약 750억 유로로 하나로 총 111조 원, 그런데 그 78%는 유럽 바깥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63%포인트는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나머지 15%의 포인트는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서술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EU 국가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서 같은 포지션의 무기를 중복 개발하고 생산하느라 비용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미국이 주력 전차로 M1 에이브람스 하나만 만들어서 투자를 집중시키는 동안 유럽에서는 저마다 전차 개발이 시도되었고 13종이나 되는 주력 전차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시장성이 나타난 전차였으니 나머지는 막대한 개발비만 축내는 경우가 허다했고 결국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낭비였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전체 방위비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4.5%에 불과한데 무려 16%를 쓰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유가 현재 이런 현황이니 당연히 유럽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일단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었으나 한국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주문액 15%를 한국이 차지했기 때문이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추후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현이 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변화된다면 한국에게는 좋지 못합니다. 한국은 점차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EU가 지원금의 집행권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간섭해 오게 된다면 시장을 돌리기가 몹시 까다로워집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럽이 이처럼 조직적인 보이콧 정책을 시도하려는데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다시 군비 증강의 바람이 불면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죠. 그건 바로 유럽 무기가 더 이상 품질적으로 최고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무기 없는 무기를 다 끌어모으느라 유럽의 무기고는 예전과 달리 다양한 국적의 무기로 희석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능적인 비교가 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유럽 무기는 미국 무기는 물론이고 한국 무기에도 패배하며 값만 비쌀 뿐 나을 것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배타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다른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방법을 고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물론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하려고 유럽 무기를 등져버린 나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이미 빅딜을 통해 유럽 무기, 특히 독일 무기와의 결별을 선언했죠. 이후 지원금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예산은 한국 무기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미국 무기에 쓰면서 유럽 전역을 배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기에 EU 쪽에서도 어찌해볼 수 없었고요. 최근 폴란드는 그렇게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 흑표 전차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다름 아닌 가동률이 완벽하게 구현됨에 따라 실제로 폴란드 정비병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구소련제 전차와 독일 전차에 비교하면 이 수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K2가 폴란드 육군에 들어가면서 같은 군대에서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2와 비교받는 최초의 사례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두 전차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했던 폴란드 정비병들은 차원이 다른 전투 지속 능력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독 산지와 자갈밭 등 험지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서도 이처럼 잘 버티는 것은 한국의 K2가 처음이라면서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는 총 46대이며 이 모든 수량이 단 한 대의 고장도 없이 전부 멀쩡하게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동률이 절반 정도인 것이 평범할 정도이며 대략 80% 언저리만 돼도 훌륭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무려 100%라는 수치에 당국에서도 충격받은 눈치입니다. 실제로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44대 중 즉시 운용 가능한 수량은 95대에 불과했고 53대는 무장해제, 7대는 테스트용으로 전환, 89대는 예비 부품이 없어 시동도 걸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팔린 레오파르트2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독일인데 본국에서 조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이처럼 가동률 부문이 유럽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인데 폴란드가 벼랑간 동방의 작은 나라 전차를 사오더니 가동률이 100%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대로템 측에서는 계약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 내에는 우리 전차를 처음 운용하는 것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국내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딱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국내 수준보다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에서는 K2에 대한 엄청난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K2 2차 도입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K2의 2차 계약이 미뤄지던 것은 사실 파워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꽤나 많습니다. 내수용 K2의 4차 양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용 수출,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에 전부 맞춰서 국산 파워팩을 적용시켜 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국산 파워팩이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당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산 변속기의 가동 테스트에서 기준치인 320시간 9600km 무중단 가동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변속기 개발업체인 S&T는 여러 차례 이 테스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20시간 가동에는 무난하게 성공했으나 9600km 무중단 가동에서는 성공까지 약 300km 남짓을 남기고 실패하면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사항은 아니며 실전 성능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고 판단해 K2 전차의 탑재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를 승인했다가 훗날 감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이죠. 특히 9600km 무중단 가동의 경우 공학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K2가 사용하고 있는 독일제 파워팩이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된 적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K2의 독일 파워팩을 채택할 당시 한국은 다른 기종의 전차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국산 파워팩이 지금 극복하고 있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S&T가 도전하고 있는 테스트의 난이도가 아무리 봐도 독일제라고 해서 극복이 될 법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 파워팩을 채택한 논리가 개발 당시부터 숱한 검증을 거쳤으며 매우 긴 가동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국산 파워팩처럼 멈추지 않고 정비 없이 가동을 계속시켜 봤더니 독일제는 3000km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국산 파워팩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 측에서 탈락 처리로 끝내는 대신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수출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반응입니다. 적어도 이번 수출에서는 한국산 파워팩을 볼 일까지는 없으리라 여겼는데 단번에 독일제 파워팩을 밀어내고 들어오게 되면 폴란드에서 K2 수출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팩의 로열티나마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이번의 이유가 유독 배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 기술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는 한국 방산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무기 국산화인데요. 무기 국산화는 수출을 늘려 방산 사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시키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동률과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해낸다면 사실상 기갑전력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